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증시도 증시지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건설주 동향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의 김승준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경기를 이렇게 가늠할 때, 주택 경기를 가늠할 때, 뭐 여러 가지 가격 지표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요일 날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차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 이걸 보는데 이거 타당한 얘기입니까? 그럼요. 이제 실문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결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 이게 결국 수요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연초 기대했던 건설주 상승세가 지금은 좀 주춤한 그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거래 부진 속에 아파트 입지율까지 하락하면서 건설사 현금 흐름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건설주 흐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최근 한 주간은 어떻게 보면 주택주가 조금 좋았는데요. 결국 그 이유는 시중금리 자체가 좀 내려갔다라고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자들이 좀 내려갔다라고 보니까 이제 주택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이 주택주에 있어서는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요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워낙 대출 금리가 그동안 높이 올라서 뭐 주택담보대출이 뭐 7%, 8%까지 가고 뭐 이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인하 압박을 한 것이 주택 시장에도 약간은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요. 이제 수요자들의 유동성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자 부담이 확실히 많이 덜어질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금리하고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상반된 상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김승준 연구원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분양의 흥행 여부를 꼽으셨어요. 미분양과 관련해 양보다 중요한 건 속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국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의 레벨보다는 오히려 그 증가하는 정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월 달 이번에 미분양 지표 나왔지만 7만 5천 호 정도 나왔거든요, 미분양이. 근데 그게 뭐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한 2006년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면 뭐 그렇게 리스크 있는 숫자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이 증가하는 속도는 2008년도 금융위기 속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나오는 거의 20%가 미분양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래프가 어떤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그래프인가요? 저 회색 그래프가 지금 미분양의 양을 막대가. 얘기하는 거고 이 초록색 네모가 이제 속도, 즉 전체 분양에서 미분양이 얼마나 났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지금 올라갔네요. 초록색 속도가. 그렇죠. 그럼 그 말인즉슨 결국 분양하는 족족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양이 전체적으로 안 됩니까? 좀 잘 되는 데도 있지 않나요? 잘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근데 그 지역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다라고 인식이 되면 잘 팔리고요. 아니면 조금 비싸다라고 인식이 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7만 호 정도다 그러면은 이 절대 수준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느냐 이걸 바라보라 이 말씀이죠. 네. 자, 올해 국내 주택시장 부진할 거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 주목하고 있죠. 해외 수주 규모에 따라서 향후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수주를 많이 하면 그게 결국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결국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갑자기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갑자기 들어간다고 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차근차근히 계속 레퍼런스를 쌓아왔던 그런 기업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가 꾸준히 이제 꾸준히 해왔던 해외 기업들. 수주를 해왔던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그동안 공을 들이고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야 이제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주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최근 건설사들이 이 친환경 인프라 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고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건설 내에서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신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수철이라던가 풍력, 원전 그리고 수소 관련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매출액 규모 대비해서 이 신사업이 얼마나 결국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액 10조짜리 건설사가 뭐 1조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한다고 해서 해봤자 매출액이 3% 정도밖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로 따지자면 사실은 뭐 1%, 2% 상승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신사업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많이 쌓여가느냐. 그래서 전체 얘네의 실적 비중 중에서
기여를 많이 하느냐 여부가 결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풍력이나 수처리 뭐 이런 어떤 친환경 신사업 같은 거는 앞으로 계속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 시장 규모가? 네,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주력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대형사들은 사실상 친환경 관련 사업을 대부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내년 정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과 풍력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DL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US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CCUS가 뭡니까? 이게 탄소 포집이라고 해서 이제 예.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예. 돼요. 자, 건설주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탑픽을 꼽아 주신다면요. 네, 제 탑픽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해외 쪽에 대한 발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는 특히나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이제 캐펙스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가스나 화학 쪽으로 투자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시한 가이던스가 약 12조 원인데 얘네가 평균적으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많아봤자 10조 원 수주를 했다고 생각하면 올해 확실히 수주는 많이 할 거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11조 원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친환경 관련된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내년도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4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넘어섰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4분기에는 이제 그 비화공 부분 쪽에서 마진이 높은 현장들이 좀 진행이 많이 돼서 매출액 기여가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올해도 수주 규모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아까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동 쪽에서 지금 원래 경쟁 입찰하는 부분들에서 좀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상반기 중에는 이 알제리 PDHPP라던가 아니면 사우디의 자프라투 가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피드 투 EPC라고 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의 계약으로 준비하는 건들이 상반기에 이제 3건 정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중동 지역, 그러니까 산유국들 요즘 뭐 오일 달러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발주가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가 원유 쪽을 오히려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증가하는 가스 수요 쪽에 오히려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AE든 사우디든 지금 나오는 대규모의 발주 현장들이 대부분 가스전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군요. 터키가 또 튀르키예, 이 네. 지진이 났던 튀르키예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토목과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지사들로도 지을 수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가까운 유럽 쪽에서 훨씬 더 지원이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참여하지 않았던 시장에 갑자기 들어가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는 4만 원이고요. 투자 전략은 지금 사서 저는 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3만 5천 원 수준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국내 건설사 중에 올해 신규 수주로 최대 규모 성과를 올렸다고 들었는데 거꾸로 우리 김 연구원은 대우건설의 성장 정체를 우려하셨어요. 왜 이렇게 거꾸로 보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매출액에 있어서 중요한 건 수주보다는 착공입니다. 그래서 지어야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거의 70% 80%대에 육박하는데 이 주택 착공이 많아져야 매출액이 증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우건설은 작년부터 착공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감소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의 방향성은 우하향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양 사업 비중이 높은데 착공을 못하면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얘기네요. 지금 그 우리나라 주택 경기는 지금 이 상태로 어느 정도 더 갈 거로 보세요? 결국 키는 사실은 기준금리. 금리에 달렸다. 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야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지표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올해 연내에 미국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내년 정도는 가야 뭔가 좀 기미가 보인다고 보시겠네요. 네. 자, 현대건설의 경우는 매출이 5대 건설사 중에 가장 높지만 주택 사업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다소 감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택 부분에 있어서 마진 자체도 좀 기대감이 낮았고요. 특히나 해외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 해외에 있어서의 지금 나오고 있는 마진 자체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매출액은 작년 대비 20% 높은 뭐 25조 5천억을 책정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연구원님께서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이 이거 가이던스가 워낙 높다 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거 어떤 네. 얘기입니까? 이게 그 현대건설이 지금 사실상 크게 두 부분은 아니면요. 이제 현대건설 별도랑 그 엔지니어링, 자회사 엔지니어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대건설 별도의 가이던스는 사실은 충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아까 대우건설과 반대로 착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해외 쪽에 있어서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매출액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천 세대 정도밖에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분양 세대 수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여기에 해외 수주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가 제시하는 매출액 증가를 뭐 수주 잔고라던가 아니면은 분양 세대 수를 봤었을 때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똑같은데 사업 네. 구조는 많이 다른가 보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퓨어하게 EPC, 즉 플랜트 EPC만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야말로 엔지니어링.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부분을 하면서도 동시에 뭐 주택이나 건축 쪽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가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은 힐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제가 살기 때문에 압니다. 네. 자, 연구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DL건설의 경우에는 주택 수주 시 기성불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내년까지는 우하향할 것이다 전망하셨어요. 이 기성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그 건설 수주를 할 때 이제 크게 분양불과 기성불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걸 저희가 사실 얘기한 이유는 이 PF에 대한 우려가 예. 있냐 없냐에 대한 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성불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사비를 다 확보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 성적에 상관없이 공사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그만큼 좀 마진은 약하겠죠. 다만 분양불은 이제 분양의 성과에 따라서 그만큼 공사비가 확보되는 구조 방식이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사비는 초기 공사비 확보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분양에 따라서 결국 공사비를 받을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DL건설 같은 경우는 이걸 전부 다 기성불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다 확보하고 가져가는 구조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미분양이니 PF니 이런 거에 관련이 없이 공사비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DL건설이 착공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 근데 그 증가하는 방식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고정 수익과 변동 수익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상반기 건설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만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사는 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은 업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조금 그 리스크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거나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공기 지연에 따른 마진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후가 바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뭐 신규 투자가 아니고 기존에 건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손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미 이제 손실 구간으로 들어왔다면 아래로 보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10% 내지 15% 정도밖에 안 내려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때가 이제 락바텀이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주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지만은 뭐 언젠가는 봄이 올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김승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